오늘은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전날 출장 이후로 집에 늦게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날 장을 보고 장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장. 추수감사절로 쉬는데 동영상을 유튜브에 로드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맞아.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걸 내려서 편집을 해?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다가 중간에 잘렸잖아요. 포우즈 해놓고 다른 데이터 찾고서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상한 사람한테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장은 세게 내릴 거 잤어요. 오늘 장이 반나절이었거든요. 반나절인데도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유럽장은 4%가 넘게 독일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원인은 이겁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2020년 3월달 이때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락다운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처음 맞았던 거고 백신도 없었으며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웠죠. 근데 지금은 백신하고 델타 변이 향후 진행 상황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변이가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트리거는 작동하지만 얘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요건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좀 더 얘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MBC 기사인데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WHO가 이 새로운 변이를 그냥 이름을 딱 거론하고 이거를 우려 변이 종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무엇인가 확연히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확산 때문에 여기 보면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체코, 네덜란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의 싱가포르, 일본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자국민 외 입국 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게 봉쇄 조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investing.com의 내용인데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 달러 인덱스가 캔들 차트고요.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건 둘 다 아래로 내리 꽂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 다. 주가도 내려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게.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터졌던 그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같이 막 우려를 막 하고 있다가 아래로 같이 동반으로 내려 꽂고 있죠. 초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국채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빨간 게 10년 국채고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채권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위험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가도 빠지면서 위험회피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잘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등합니다. 쭉 올라가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반등해요. 그랬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죠. 근데 이 정점을 찍는 시기를 보시면 이게 3월 19일 이저 밑에 보시면 2020년 3월 19일입니다. 근데 이걸 뭐하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채권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QE를 작동시킨 거죠. 이 QE 작동이 날짜를 보면 3월 18일, 20일, 25일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매집하게 됩니다. 연준에서 채권 매집 QE를 작동하는 거죠.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던 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요번 같은 패턴은 생각해 보시면 얘가 아래로 같이 내리 꽂아서 일정 부분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만 달러 매집이 없겠죠. 요번에는 내년도 상반기 뭐 빠르면 뭐 3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채권 매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진행을 안 하게 될 거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은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고점을 치러 올라가겠죠. 그런 방향이라고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내려오는데 이 주가가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여기 바닥을 딱 찍은 요 시기도 잘 보시면 3월 20일께 주가가 바닥을 찍죠. 그러니까 QE로 연준이 무엇인가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매집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QE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커버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저점으로 통상적으로 찍고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QE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는데 QE를 떠받친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 금융시장 친화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에 지금 현재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의사록 나온 얘기 최근에 보면 좀 매파적으로 전부 다 이동이 강하다고 얘기가 나왔죠.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 좀 더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현재로서는 연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꽂는 것처럼 꽂을 것이냐, 그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코로나 봉쇄 쪽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유가는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봉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석유 수요가 준다는 위험성 때문에 아래로 내리꽂았고, 천연가스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유가는 내리꽂는데 천연가스는 위로 올라갔고요. 석탄은 이미 많이 한번 빠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은 여기 보시면 저점 테스트를 요번에 오늘 세게 내려왔습니다.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 동향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재고가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가격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두 파트 원자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에는 조금 더 누그러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곁다리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1월달, 6월달 이런 골드만삭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렸죠. 슈퍼사이클이 오진 않을 거다. 70년대처럼 1, 2차 올쇼크처럼 슈퍼사이클이 오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슈퍼사이클이 없죠. 사실은 올라가다니 맞고 내려오죠.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있을 때,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전문가들이 시장 가격 방향성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잘 그걸 몰라요. 그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근데 예전에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면서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려지게 되거든요. 상황이 검토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강도가 세게 올라갈 때 전문가들에게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었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 얘기 잠깐 드리면,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200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여기 보면 2008년 3월자죠. 골드만삭스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3월 8일자에 말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3월 8일이 이연절입니다. 예. 여기에서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물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140달러가 넘어서 150달러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여기 올라갔을 때 무슨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요번에도 110달러 간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언제? 10월 25일자에 난리를 쳤습니다. 김현석 기자께서 올린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 3월 8일 날 어느 분이 올리셨겠죠. 오래되니까 김현준 투파께서 올리셨네요. 이것도 환경인데, 요번에는 10월 25일자 올린 걸 보면 유가가 10월 25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10월 20일 정점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세져서 올라가면 전문가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위로 치켜서 올라갈 거라고 하는 발언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때 골드만삭스가 나팔을 불면 그게 정점이 언저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대형 IB에서 말한다고 해서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에 2008년도에도 일어났고, 이번에도 일어났죠.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내용들, 이제 곁다리 내용 빼고 이 유가나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경제의 주름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락다운으로 뭔가 꾹 막는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전면 봉쇄를 친다 하더라도, 요번에는 여기 보시면 전면 봉쇄 친다고, 어디 갔지? 안 나오네. 딴 데 기사. 그러니까 제가 이게 데모를 지금 유료해서 열심히 해대고 있죠. 그러니까 전면 봉쇄한 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전에 3월달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면 봉쇄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입국의 전면 봉쇄는 갈 수가 있겠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전면 봉쇄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만 배달의 민족이 강력했었지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달이 다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봉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봉쇄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처럼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다는 뜻입니다. 일정 부분은. 그리고 그거를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보는,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여기처럼 이렇게 내리꽂을 것이다, 계속 이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심도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 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강도까지 갈 거냐, 예전에 2015년도에 보여드렸던 그 강도로 갈 거냐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주가가 세게 조정받았는데, 이때 이 조정받을 때 고점 대비 한 14, 5%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는 S&P, 지난번에는 한 6, 7% 빠졌던 것 같아요. 요번에 S&P 500 지수가 한 14, 5% 정도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리거는 예로 작동했지만,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그 트리거는 작동했는데 곧 시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일정 부분 봉쇄한다는 뉴스 보도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게, 그 연준이 그 채권 매집 규모를 줄이는 게 강도가 세질 수 있겠죠. 1,500억 달러가 아니고 3,000억 달러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그게. 저기 테이퍼링이.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좀 빨라지는 게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정도만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얘가 요번에 하락에 초기 신호탄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떨어진 강도가. 이 정도 빠졌는데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한두 주 정도 계속 밀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내려가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9월 3일자에 스타트에서, 여기는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8월 30일인데, 일봉으로 보면 지난번 내려갈 때 9월 3일자가 아마 정점이었어요. 9월 3일부터 아마 스타트, 여기네요. 9월 3일 먼저, 여기가 9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3일을 신호탄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이 저점을 찍은 때가 10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내려왔죠. 이게 한 달 내려가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할 그러니까 매집할 준비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매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하락세가 세다는 점에서,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점에서 신호탄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한 가지 곁다리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SBS 비즈 기사인데 11월 26일자 기사고, 이거 올리신 분은 윤선영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부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에 이제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종부세를 올리는 것에 의해서 전세가를 좀 더 올린다거나 혹은 월세를 좀 더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건, 그러면 종부세를 안 올린다고 해서 월세나 전세가를 안 올리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종부세를 올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추세적인 영향은 아니고 요번에 일시적인 영향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월세를 올린다거나 전세를 올리는 거를 세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시장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형성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형성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지 종부세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이 속칭 말하는 기레기들이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 경제지 기레기들이 이런 쪽에 세제 쪽에 있는 기사들을 오도해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보면 집값 동향이 이렇게 이거 SBS 비즈 기사 요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김정윤 기자가 올리셨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기레기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 종부세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기사들을 쓰는 사람들 중에 종부세가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한테 폐해를 입힌다 이렇게 쓰는 기사를 말하는 거지 이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11월 26일자 기사고 김종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2주 연속 매도자 우위 시장.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심리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국이 종합 심리 지수인 거죠. 주택 시장, 토지 시장, 전세 시장이라는 거. 잘 보시면 8월 달 8월을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택 시장을 보면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게 내려간다는 뜻은요. 이게 매수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거꾸로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고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약간 약세 시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시장인데 이것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거래가 줄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파는 사람 입장보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 시장, 이거 주택 매매 시장이고, 이거는 주택 시장 전체고, 이건 주택 매매 시장입니다. 매매 시장도 역시 8월 정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전세 시장도 여기 보시면 8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토지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방향성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기 떨어진 폭이 커졌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계속 정책적인 부분이 제대로 못 잡고 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연결되면서 주택 시장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전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상당히 주택 시장이 안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뒤에 잡혀서 전세가가 9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았던 때를 상기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아래로 깔아앉으면 월세나 이런 것들 혹은 전세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느 쪽에서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월세를 올리거나 혹은 전세를 올리는 쪽이 중요한 거지. 이런 쪽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언저리에서 2,900원을 못 깨고 반등하는 그때 1차 매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이 2,900이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2,900이 깨질 걸 기다리고 있다가 안 깨져서 이제 1차 매입을 그냥 반등 전에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얘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내려가는 강도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강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S&P 500 지수가 추가로 세게 15%씩 정말 진짜 빠지면 얘가 추가적으로 10%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강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강도, 하락의 바닥은 우리나라 지수로 쳐다보지 마시고 S&P 500 지수 움직임으로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강도는 S&P 500 지수로 저도 터닝 포인트를 잡지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터닝 포인트를 잡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